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를 따라 카페에 놀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아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묻자 오히려 뭐가 문제냐? 되물으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는데요. 순간 긴장감에 식은땀까지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둘은 카페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압도적인 수의 카페라고 합니다. 현재를 기준 영업 중인 카페의 숫자는 서울에서만 15,000 점포를 넘어섰고, 이를 점으로 표현한 시 서울 지도 전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친숙한 카페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인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현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은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비울 때 짐을 그대로 두더라. 심지어 노트북과 같은 고가품도 예외가 없었다. 라고 말하자 이내 비슷한 경험담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두 사람만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똑같이 행동했다. 충격적이게도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빈자리에 놓여진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관심조차 안 갖더라. 일부는 자리를 맡아두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았다. 뒤이어 가방을 그냥 두고 가길래 자기가 지켜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했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수많은 경험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 네티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착각했을 것이다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은 한국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남미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물건을 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예로 최근 미국 CBS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업무 중이던 한 남성이 누군가가 노트북을 낚아채 달아나자 이를 뒤쫓다 크게 다친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었고, 굳이 카페가 아니더라도 만약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절대 현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다녀선 안 된다 라는 말은 이미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주의사항이기도 하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외국인은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기획하게 됩니다. 평소 한국인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한국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왔던 터라 이 같은 실험을 하게 됐다며 과연 한국에서는 정말로 물건을 방치해도 도난되지 않는지 직접 증명에 나선 것이죠. 그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명동의 한 카페를 선택해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카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후 도난이 발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명동 거리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기념 촬영을 하거나 가족의 선물을 사는 등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당연히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며 카페로 복귀했는데 여전히 가방이 그 자리에 있자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유럽이라면 화장실만 다녀와도 냅킨까지 훔쳐갔을 것이다, 문화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함을 느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는데요. 이에 또 다른 외국인은 난이도를 한 단계 더 올려 실험을 합니다. 가방을 실내가 아닌 길거리 화단에 방치해도 사라지지 않는가? 이는 아무리 한국이라 해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험이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분을 지켜봐도 가방이 사라지지 않자 이번엔 아예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가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순간 묘한 긴장감과 함께 잠시 성공의 기쁨에 젖기도 했으나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방을 가져가기는커녕 원래 있던 화단에 올려두고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이후 1시간을 더 지켜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그는 결국 한국인들의 정직함에 혀를 내두르며 실험을 종료하게 됩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면 한국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외국인의 눈에는 그냥 훔쳐가라고 내버려 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가방을 발견했다면 공짜 노트북이라 생각하며 좋아했을 것이 틀림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높은 치안 수준과 안전함이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며 이러한 안전함 뒤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부작용이 있다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해외에서 똑같이 행동했다가 공변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다녔지만 한 번도 누가 훔쳐가지 않았어. 딱 한 번 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연락처를 보고 지갑을 돌려줬었지. 사례를 하려 했지만 받지 않더라. 오래전에 한국 친구가 학교 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맥북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어. 미국에서 도난 사건이 이렇게 흔하다는 건 창피한 일이야. 정반대되는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 맞아. 한국은 진짜로 저래. 하지만 한국도 치안이 완벽하지는 않아. 빈집털이와 같은 비폭력 범죄는 은근히 흔한 편에 속한다고. 한국에
미국에서 노트북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회의 신뢰가 장착된 것으로 보여.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건 멋진 일이야. 아무래도 서울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럴 수도. 굳이 훔칠 이유도 없고 한국에는 CCTV 없는 곳을 보기가 힘들어.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야. 내 경험에 의하면 한국엔 타인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긴 해.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매우 의식하기도 하지. 한국인들이 외국 가서 이러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거다.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갈 때도 가방에 모든 짐을 싸들고 다녀. 안 그러면 정말 순식간이거든.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내가 냉소적인 이유도 있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뒤 후회하는 것보다 스스로 조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착한 건 맞지만 CCTV가 가장 큰 이유일 거야. 게다가 한국에서는 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하는데도 매우 어렵다고 들었어. 그들이라고 나쁜 마음이 아예 없진 않을 테니까. 내가 한국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외국에 놀러 간다고 하면 자리 맞는다고 소지품을 절대 놓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줘. 이런 주의사항을 알고 가는 게 그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노트북은 모르겠는데 우산은 공공재로 여겨질 만큼 자주 분실된다는 말을 들었어. 예전 내 우산이 생각난다. 날 거쳐간 우산 중 최고였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주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5월 1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것이라고 스웨덴 공중보건국이 21일 추산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전했다. 스웨덴 매체 SVT 뉴스는 스웨덴 공중보건국이 이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면서 이는 60만 명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톡홀름주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을 주도로 하는 지역이다. 스웨덴 공중보건국의 유행병학자인 안데르스 발렌스테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무작위 검사와 병원에서 보고된 사례에 기반한 통계 모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은 전했다.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또 이 모형에 따르면 스톡홀름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정점에 도달했으며 그날 해당 지역에서 8만 6천 명이 감염됐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발렌스티는 이 지역에서 사망자가 언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또 신규 확진자 곡선이 아직 내려가기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 다수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와 상점 문을 닫거나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봉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시민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초등학교와 카페, 식당, 체육관 등을 계속 열어두었다. 이를 두고 스웨덴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5,322명, 누적 사망자는 1,765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175명이다. 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3에서 7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될까? 포스트 코로나를 두고 전 세계가 천차만별 대책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국경 폐쇄, 학교와 상점 휴교 등 강력한 봉쇄 전략으로 나서는 국가가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강력한 봉쇄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은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 등을 두는 생활방역 전략을 택하는 나라도 있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집단 발병 등 위험성은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언제든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처럼 그 어떤 봉쇄나 규제 없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생활하는 집단 면역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가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인도 등도 집단 면역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면역은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면역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이 없어 집단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집단 면역 전략을 두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너무 위험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항체 생성률이 낮다는 것도 집단 면역 전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네덜란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코로나19 항체 생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혈청역학 연구 결과 코로나19 유행 지역 완치자 중 항체가 생긴 비율은 2에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번 연구는 하나의 연구 결과여서 이를 보편적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항체 생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집단 발병이 일어났던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항체 생성률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항체 생성률이 높으면 집단 면역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은 크다. 이런 가운데 과학 전문 매체 네이처는 최근 집단 면역 전략을 내놓은 스웨덴의 앤더스 테그닐 전염병 학자와 인터뷰를 게재했다. 앤더스 테그닐 박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단 면역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신뢰에 기반을 둔 코로나19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전 국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서 국경 봉쇄동의 강경 전략은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스웨덴 과학자들은 언론의 집단 면역을 추구했던 보건당국의 전략은 실패했다며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 노인 요양원의 높은 치명률을 꼽았다. 실제 스웨덴의 노인 요양원 치명률로 같은 유럽권인 덴마크, 핀란드보다 높았다는 점을 꼽았다. 다음은 앤더스 테그닐 박사의 네이처 인터뷰 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해 스웨덴의 접근법을 설명해달라.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는 곳에 집중한다. 가능한 대유행을 막는 게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관리 시스템과 사회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경우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했다. 다른 국가들이 국경 봉쇄, 상점과 학교 휴업 등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감염병에 대한 스웨덴 법률은 대부분 개인의 책임에 대한 자발적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 시민이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관련 법률을 적용해 도시를 폐쇄할 법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른바 집단 면역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접근법은 어떤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과학적 전략의 근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코로나19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19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의 상점과 학교 폐쇄, 국경 봉쇄 등은 역사적,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경 봉쇄 등의 조처를 하기 전에 해당 전략에 대한 효과 분석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내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지금 유럽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상점과 학교를 폐쇄하는 등의 조처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15명 전문가가 매일 아침에 만나 업데이트된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야기한다. 또한 매주 2번 정도 지역 당국자들과 회의를 한다. 지금 스웨덴에서 가장 큰 논쟁은 고연령자들의 요양원에 대한 부분이다.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다. 다른 이웃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이들에 대한 치명률이 높다. 어떤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조사하고 있다. 집단 면역 전략은 전 세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는지, 너무 위험한 전략은 아닌지. 나는 이 전략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지역별 세부 모델링을 발표하면서 입원과 1000명 감염자 당사망자 측면에서 다른 연구자들보다 훨씬 덜 비관적 결론을 내렸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 앞으로 집중치료실에 더 많은 사람이 입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다.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계속 개방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감염병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과학은 2단계에서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효과를 얻으려면 전염병 초기에 학교를 일찍 폐쇄해야 했었다. 젊은 세대가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집단 면역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성공 여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 많은 국가가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만 한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 중 재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집단 면역이 또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번 전략에 만족하는지? 물론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특히 고연령자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 우리는 올해 스웨덴에서 독감과 겨울 노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자발적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